어둠이 깔리면 숨겨둔 욕망들이 은밀히 모여드는 곳. 1999년의 강남은 가장 화려한 향락의 공간이자 이른바 오렌지족이라고 불리는 신흥 부자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루던 유흥가엔 묘한 소문 하나가 떠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백그랜저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소나타였을걸요? 흰색 그랜저인데 흰색 소나타인 줄 알았더니 야구 모자를 쓴 두 명의 남자가 흰색 승용차를 타고 유흥가에 나타나며 여성들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소문. 그런데 그 무렵 유흥가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한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맞아갖고 엉망 칭찬되고 막 그렇게 만시창이 돼갖고 그냥 죽었고. 흰색 고급 승용차를 탄 뒤 사라졌다가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피해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20살 이서영 씨였습니다. 서영 씨가 발견된 곳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출근했던 단란주점 인근의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이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하의가 벗겨진 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서영 씨. 7월 6일 날 새벽 2시 25분 정도에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니얼리 거의 반혼수에서 혼 상태 넘어가는 상태로 보였고, 손쓸 수 없을 만큼 부상이 심각해 수술조차 받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던 서영 씨. 그녀는 병원에 도착한 지 4일 만에 결국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강력반 형사들을 모두 투입해 유흥가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며 범인 검거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혹한 범인에 대한 윤곽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서영 씨를 태웠던 흰색 승용차조차 특정하지 못한 경찰. 그렇게 서영 씨의 죽음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DNA가 일치하다. 그 사람이 이제 수감 중에 있는데 사건 직후 서영 씨의 몸에서 발견되었던 남성의 DNA. 당시 경찰은 이 DNA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16년 12월 이 DNA 주인이 확인이 된 겁니다. 강도살인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그때 원주교도소에 목욕 중인 상태였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술 취한 행인들을 거기서 이제 차에 태우거나 해서 이제 금품을 갈취하는 거죠. 지금 업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취객을 차로 업어간다 하여 일명 업동이라 불리던 수법을 사용한 2인조 강도단.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면은 방향만 맞으면은 아무 의심 없이 탔습니다. 2건의 강도 살인을 포함해 총 14건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200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2인조 강도단 중 DNA가 일치한 사람은 검거 당시 32살이었던 전 씨였습니다. 20살 서영 씨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지난해 11월 재수사 끝에 검찰은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수로 수감 중인 전 씨를 기소했습니다. 무려 21년 만에 열린 재판. 파란색 수의를 입고 들어온 침착한 표정의 전 씨는 예상 밖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성관계한 것은 맞다. 근데 뭐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 법정에 선 전 씨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22년 전 그날 새벽 주차장에는 피해자 서영 씨와 범인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다가 원래 공사 중이라갖고 그냥 차에 자게 편하겠다. 그래서 전 차 뒷좌석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술 한잔 먹고 뒤에서 누워서 그냥 차 들어왔나 보다. 회식 뒤에 마신 술 기운에 차량 뒷좌석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는 그녀는 새벽 무렵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 소리에 잠에서 깼고 곧이어 들려온 소리에 얼어붙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막 소리가 나니까 그냥 차에서 이렇게 하고 비치기 사람이 쓰러지니까 이런 게 조금 보였죠. 그럼 그 들어온 차는 무슨 색깔이었어요? 흰색인지 아이보리색인지 둘 중에 하나겠지. 어둠 속을 뚫고 들려왔다는 여성의 비명소리. 서영 씨였습니다. 권 씨가 차량의 창문 너머 본 건 남자 여럿이 서영 씨를 무참히 폭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 30분 뒤 승용차를 타고 남자들은 떠났고 용기를 내 밖으로 나가보니 그 자리엔 서영 씨가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서영 씨가 연락이 끊어진 건 마지막으로 나온 유흥업소에서 나온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강남 유흥가 한복판에서 그들은 어떻게 서영 씨를 납치했을까? 그녀와 마지막 통화를 한 최 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때 차들이 거의 그 일하는 제 차 같은 비슷한 차들이 많아요. 아마도 서영 씨가 범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과 착각해서 탄 게 아닐까 생각한다는 최 씨. 차를 탔는데 오빠 차가 아니다. 빨리 내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화가 됐어요, 저하고. 그 말투가 이제 조금도 뭔가 위급. 근데 의급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범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인 납치를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차를 잘못한 서영 씨를 내려주지 않았고 약 1.7km 떨어진 골프 연습장 주차장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영 씨는 최 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후 채 30분도 되지 않아 참혹한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지난 2016년 서영 씨 몸에 남아있던 DNA의 주인이 전 씨임이 밝혀지자 경찰은 그를 서영 씨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전 씨는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초저녁에 노년 사거리 부근 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소주 2병을 마시고 리사이드 호텔 나이트클럽에 가서 맥주 7병을 마시고 나왔습니다. 일행의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보조 창문으로 내려 헌팅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웃으면서 뒷좌석에 타고 그녀의 이름과 취미 사는 곳을 물으면서 골프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전 씨와 차량이 함께 있었다는 일행, 그는 바로 전 씨의 친형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형이 피해자와 할 말이 있으니 차에서 내리라고 했고 약 10분 뒤 형이 차에서 내리더니 여자 생각이 있냐고 물으면서 차에 가보라고 했고 운전석 뒤편문을 열었더니 이미 피해자는 형과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체념한 듯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한 조건 만남으로 생각해서 저도 했을 뿐입니다. 이후 형의 지시대로 차를 끌고 주차장 밖으로 향했다는 전 씨.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 형이 다급하게 오더니 출발하라고 해서 큰 길로 나와 차를 잠시 멈추고 형과 운전을 바꿨습니다. 아마 형이 저를 주차장 밖으로 보낸 다음 피해자를 폭행, 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폭행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전 씨가 범인으로 지목한 형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제 범행의 주된 책임을 형한테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을 조사해보면 되는 일인데 형은 이제 범행이 있은 시기로부터 한 20여일 정도 뒤에 필리핀에서 마약을 하고 투신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형은 이미 이 세상에 없던 사람이었던 거죠. 피해자인 서영 씨도 전 씨가 범인으로 지목한 형도 모두 사망한 지금 유일하게 DNA를 남긴 전 씨의 주장은 사실인 걸까? 그때 저까지 딱 10초 가서 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갔을 거예요. 7월 4일 일요일 저녁 무렵 일행과 여행을 떠났던 전 씨의 형이 돌아온 건 이틀 뒤인 7월 6일 새벽 1시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7월 5일 저녁 7시부터 형과 함께 있었다며 어디서 얼만큼 술을 마셨는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용의자 전 씨와 형의 지인의 말이 다른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 형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는 진술을 착각해서 진술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집 앞에서 형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첫 진술이 착각이라며 입장을 바꾼 전 씨. 그의 말을 인정하더라도 그의 형이 강원도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즉시 차를 몰고 가 동생을 태운 뒤 그런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게다가 형의 단독 범행을 주장한 전 씨의 진술은 최소 2명의 남성이 서영 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권 씨의 진술과도 상반됩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 용의자 전 씨는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남 유흥가에서 30년 가까이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남자는 당시 전 씨가 이 일대에서 취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했었다고 기억합니다. 난 저걸 지금 내 개인식 뺏기면 내가 난리를 치지. 이거는 뺏기면 내가 뒤지지 난데. 나는 뺏기는 제일 싫으니까. 그때는 뺏기집이 진짜 내 얘기는 강도나 다름없어요. 막 저 종로에서 삐삐하고 사방에서 뺏기를 때 차에 싣고 와 그래. 자기들 차에. 술 취한 놈.
술 취한 손님을 속여 터무니없는 술값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삐끼 주점에 취객을 데려가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했다는 전 씨. 그 당시에 저기가 어떤 좀 그 정도 되면 완전 삐끼가 아니라 삐끼 우두머리고요. 이런 삐끼들이 아니라 대가리야, 대가리. 그 대가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객권으로 강남 일대를 주름잡았다는 전 씨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취객을 타깃으로 한 범죄까지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혼자 집에 가던 대학 학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2살 전모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씨, 그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뭐예요? 모른다고 하길래. 200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대학교 학장 살인 사건의 범인 전 씨. 호객 영업을 할 때처럼 그는 술에 취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았고 승용차로 납치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 강남에서 한참 유행됐을 때예요, 범행이. 조수석 창문을 열으면 그 피해자가 그 빈 차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공범을 뒤에 타는 거죠. 그리고 태워갖고 앞에 타면 그대로 이제 제압도 빨리 할 수 있고.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 사건이 어쩌면 99년 서영 씨 사망 사건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시신에 남은 흔적을 보더라도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해서 여성을 제압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강도 상해 사건들도 전부 머리를 제압했어요. 그러면은 죄명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패턴은 굉장히 일관되다. 그리고는 다 공범이 존재한다. 공범에게 지금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시켰다. 두 사건은 모두 강남 일대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흰색 승용차에 태운 뒤 머리를 가격해 범죄 목적을 달성하고 외진 곳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 2인조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 전 씨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저 씨세요? 저희 SBS인데요.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는데요. 판결문 보시면 아시잖아요. 살인이나 폭행에 개입한 적 없으신가요? 전 없었어요. 그럼 그때 정확히 어디에 계셨었나요? 밖에 있었는데 그거 판결문 보면 다 나와요. 아니, 당황스럽네요. 인터뷰 자체가. 우린 판결문에 적힌 그의 주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진술 번복입니다. 형이 먼저 강간하고 저도 뒤따라서 강간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건 만남이었습니다. 용의자로 특정된 뒤 6차례에 걸친 대면 조사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줄곧 인정해온 전 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라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정말로 사건 당시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려서 진술하고 있는가가 상당 부분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7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범행을 하기 전에 어디에 있는 포장마차에 갔다가 또 어느 나이트클럽을 가서 거기서 술을 몇 병을 마셨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거든요. 범행 당시에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기억할 만한 것들. 그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이때를 기억해서 기억이 떠올라서 이야기하는지가 좀 의문이라는 거죠. 범행 전 과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전 씨. 하지만 범행 과정 중 형을 기다렸다는 부분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피고인 같은 경우는 사건과 관련된 진술에서만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입니다, 명확합니다라는 식으로 되게 단정지어서 이제 진술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조사관들이 다른 이제 뭔가를 제시를 했을 때 언제든지 그때 너무 오래돼서 몰랐습니다라고 이제 변경을 수월하게 만드는 거죠. 진술 변경이 용이하도록 질문에 따라 어미의 형태를 구분해 사용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전 씨. 전문가들은 그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한 얘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당연히 왜곡의 의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휘말리면은 진실에 접근하기가 무지 어려운 사건 같다. 오히려 산으로 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사건의 객관적 증거는 시신에 남은 흔적입니다. 특히
폭행 과정에서 두개골에 생긴 16cm와 3cm의 골절선은 많은 사실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골절선이 횡으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위쪽으로 형성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넘어져서 생길 수 없는, 만약에 이렇게 넘어졌다 그러면 계속 한쪽 부위를 대고 쾅쾅 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여성분이 하의가 내려가 있다, 걸쳐져 있다. 그렇다면 이런 손상, 여기에 손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로인 양태와 현장 상황을 보면 뭔가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손상이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그날 범인은 서영 씨의 머리를 잡은 뒤 폭행을 했고 강하게 때려 뒤로 넘어지게 만들었으며 머리를 땅바닥에 수차례 내리 찍었습니다. 게다가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 직후 발견된 DNA는 전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전 씨의 주장처럼 그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해도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에 그의 책임은 정말 없는 걸까? 강간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이 이 죽을 만큼 맞아서 사망을 한 것이든 원래는 강간을 당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날 죽이기까지 한 상황이든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다른가요? 제가 법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같은 거잖아요. 치사로 의율하게 될 때는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굉장히 경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했던 그 배경에는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법을 적용해오지 않은 사실은 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그로 인해 죄목이 달라져 처벌의 시효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강간치사죄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으면 나는 일정 시간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어진단 말이죠.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는 필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벌하는 것보다 반드시 범죄자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한다.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아무도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게 가족들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희는 이런다고 저희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언젠가 죄는 다 밝혀지고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밝혀져야 된다 생각해요. 묻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